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예비후보 2단계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 청년 정치 캠프 현장에서 펼쳐지는 인터넷 생방송. 현장 상황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아이킥의 남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오늘 또 새로운 여성 진행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영입니다. 네, 그동안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엊그저께 졸업을 했습니다. 네. 흔히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원 동기를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청년 대표 예비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의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오늘 후보자들 보니까요. 어제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이 지나면서 이 2단계 경선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16명의 다음 단계 진출자가 가려지는 데요. 이러면 이분들이 좀 더 힘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청년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 정치 캠프를 통해서 이제 최종 16명의 후보자가 선정되는데요. 2박 3일 동안의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민주통합당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위원회 남윤인순 위원장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청년 정치 캠프 이러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 청년 정치 캠프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뭐 제일 중요한 이유가요. 그동안 청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모가 있었고요. 네. 그때 한 380여 명 정도가 공모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116명이 이제 선발이 되셨고, 네. 그 중에서 또 48명이 네. 정치 캠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중요한 목적은 그 48명의 그 예비 후보 중에서 다음 단계 2단계 심사를 거쳐서 16명으로 이제 압축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저희가 아주 청년 정치 캠프를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가 캠프를 통해서는 단지 뭐 16명을 압축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정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이 캠프를 통해서 발굴해내는 부분이 가장 또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어떤 일정을 거쳐서 펼쳐졌는지 예. 말씀해 주세요. 아마 정치 캠프는 캠프답게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48명의 예비 후보들이 각각 그 개별 입법 과제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미리 다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서 그런 과제를 제출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제를 하나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운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모의국회를 했습니다. 즉 뭐냐면 앞으로 우리의 대통령제 중심제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어떤 권력 구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관한 토론을 모의국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어떤 국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세종 리더십 센터와 이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특히 이제 정치인이 되려면 소통 능력과 또 갈등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양한 게임 방식을 통해서 또 사실은 또 그분들의 어떤 역량들을 또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네, 청년 정치 캠프 전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입법 과제 제출, 또 모의국회,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이용한 방식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한데요. 우선 입법 과제 제출부터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입법 과제 제출을 왜 이렇게 요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입법 과제 제출을 통해서 이 후보자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입법 과제를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입법 과제를 제출하게 한 거는요. 사실 국회의원의 가장 또 중요한 일이 바로 이제 입법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대표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입법까지 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입법과제에 대한 어떤 과제를 제시를 했고요. 네. 굉장히 정말 아주 다양하게 예, 들어왔습니까? 정말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청년 세대들이기 때문에요. 네. 정말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 특히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들도 있었고, 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굉장히 정말 다양한 주제가 왔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사실은 네, 몇 가지만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좀 시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생활 동반자 가족 등록에 관한 법률안, 요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생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폭넓게 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눈에 띄게 봤던 거는 청년 재능 지원법.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주거 협동조합 법안.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같이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문제와 지금의 이제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는 1인 거죠. 가족도 많으니까. 그 가구 형태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역시 청년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을 보다 좀 아마 이거 청년 고용 할당제를 주장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떤 개정하는 법률안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네. 이제 입법과제 발표는 어제였고요. 네. 오늘은 또 아침부터 모의국회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모의국회가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거를 같이 심사를 도왔는데요. 네. 그 모의국회를 통해서 이제 네. 청년들에게 얻고자 했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 되나요? 이제 모의국회를 하려고 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모의국회를 통해서 사실 찬반 토론을 하다 보면 또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도 어떤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청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찬반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또 이렇게 수렴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은 설득력이라든가 아니면 조정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각각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의국회를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국회의 기본적인 또 국회의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제 입법 활동 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실제적인 어떤 모의국회를 통해서 국회를 한번 체험하는 그런 활동들 쭉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은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메시지 기능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대변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정치인이 되면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 시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자기 과제 어떤 뭐 자기 주장한 어떤 과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늘 메시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이제 대변인 브리핑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대변인 스피치 하는 부분이 내일 과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전에 주어져서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3분 정도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누구나 다 기회를 드리고 그거를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정치적 사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쵸, 또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정치적 소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독특한 말상도 있을 것 같고. 그 내일 대변인 그 스피치를 하는 어떤 심사를 받게 되면은 아마 그 동안에 그 개인 과제, 입법 과제 했었고요, 모의국회도 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의 이제 여러 이제 아마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들이 아마 많이 드러날 거고요. 내일 아마 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는 그것이 좀 이렇게 좀 정점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뭐 제가 여담으로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 너무 이제 우리 이 전체적인 캠프의 일정 또 캠프의 내용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 모셨으니까요. 위원장님은 이제 여성운동부터 또 시민사회운동 또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느꼈던 그 청년 세대로서 느꼈던 어떤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뭐 시민운동이나 여성운동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이런 좋은 제도까지 만들어졌는데 어떤 소회랄까요? 그런 청년 시절의 느낌과 같이 비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청년 시절일 때는 뭐 저희 세대는 거의 이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기 전에 저는 이제 학생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뭐 학내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사회 민주화 운동 이런 과정을 겪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때는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하더라도 또 사회에 나오면은 취업할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취업의 어려움은 더 취업의 어려움은 지금처럼 크지 없었으니까.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의 젊은이들은 정말 취업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고 사실 취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 이후에 정말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어떤 이런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자연스러운 연결들이 있는데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꿈을 갖기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렇게 청년 비례대표 이 제도가 생긴 부분은 바로 이렇게 청년들의 문제는 저희가 이미 기성세대도 알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우선순위의 문제로 국회의 어떤 정책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 청년 비례대표들이 국회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분노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분노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그런 분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표출을 하고 물론 청년 대표도 청년들이 선출하지만 그렇지 않은 좀 많은 이제 그 선거 시기가 되면 후보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대선도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청년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만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바로 청년들이 어떤 유권자의 표심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력화돼서 네.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 이제 많은 청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번에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청년 대표 선출을 하는 이제 일정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6명으로 이번 일요일이 되면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6명의 그 예비 후보들은 바로 청년 여러분들이 19세에서부터 35세인가요? 30, 네, 예, 35세까지의 그 청년 유권자들이 바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말 청년, 우리의 문제를 얘기할 대표를 우리 손을 뽑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분노하고 그냥 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년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 애플리케이션, 락파티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인터넷에도 많이 가입을 해주셔갖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청년 대표를 우리 청년 유권자의 손으로 선출하는 네. 그런 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이제 참여 방법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네. 제가 여쭙고 싶은 점은 19세에서 35세까지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이 진행하고 있는 김혜영 씨 같은 예, 경우도 예.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잘 아실 텐데 이 네. 참여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네. 이제 이 참가 자격이 네. 만 25세부터 만 35세였습니다. 근데 후보가 되는 자격이.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는 네. 이제 26이지만 만 나이로는 한 7개월이 모자랍니다. 저는 7개월 모자라서 네, 참가를 못했습니다. 청년 네. 정치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은 예, 있는데 나이를 듣고 보니까 저는 위쪽으로 넘어서 할 수가 없고 아래쪽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후보들의 나이가 그렇고 그 제가 아까 여쭈려고 했던 게 이제 이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9세, 35세까지 이렇게 나이가 정해진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청년 대표를 뽑을 때 나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굉장히 네. 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5세에서 일단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자격은 25세에서 35세를 하게 된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가 어쨌든 보통 2030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0대 국회의원이 돼서 한 번의 임기를 마칠 때가 그래도 30대가 될 때의 나이를 생각하면은 35세부터 시작을 해야 이후에 한 4년이 지나면은 39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20대, 30대의 어떤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사실 20대가 갖고 있는 이슈하고 30대가 갖고 있는 이슈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은 상당히 어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의 이슈고요.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주거 문제라든지 아이 보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20, 30대가 그냥 청년 세대로 하나로 묶이기보다는 각 세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좀 표출하고 의제화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연령을 25세에서 35세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은 19세에서 35세. 예, 예, 그쵸. 그건 선거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후보자는 참여하신 비선거권은 분은 이제 25세부터 돼 35세, 있습니다. 법에 35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말씀 고맙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여를 독려를 해야 될 텐데 저희 네. 어제도 이제 초대 손님들이 사실은 마지막엔 거의 구구절절히 만점 참여해달라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그 준비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고 또 그 영상을 보면서 다음 초대 손님 모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갈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 대표들을 우리 청년의 손으로 뽑는 그 한 번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데 3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거기에 가입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걸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꼭 이거를 보시는 순간 마켓에 가셔서 애플리케이션 꼭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계 이제 수상별 과정이 이제 청년 정치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박 3일 동안 어떤 내용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모였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제 이제 정치에 대한 철학 같은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많이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캠프할 때 말씀 많이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있을 정치 캠프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비전, 또 가치, 청년 단위를 하나의 정치 단위로 만든다. 미래 20, 30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치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크게 좀 생각하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긴장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를테면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 주역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또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집회 요구서가 대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따라서 시작을 하는데 그 집회 요구를 하면 공고를 함으로써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집회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 국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겹치더라도 개인 입법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 개인 입법 과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흔한 말로 우리가 청년 대표니까 청년에 국한된 문제 아닙니다. 청년 문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통일 문제. 나는 이것이 내가 국회 다들 다른 이력이 있고 굉장히 그래서 내공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치 캠프나 쭉 간다는 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같이 이제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요. 변화가 필요해서 선출하는 청년 비례대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것들을 정말 더 낮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선거인단 모집에 필요한 동영상 홍보 촬영을 위해서 48명의 후보들과 같이 와 있습니다. 이 홍보 동영상은 우리 청년 선거인단 모집에도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의 그 총선에 필요한 홍보 동영상도 같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신 거죠. 지금 저희가 입법 과제를 하나씩 내드려서 굉장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뭐 같이 모이셔서 그거 준비하는 그런 내용도 말씀하시고 좀 유쾌한 자리입니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를 알릴 수 있다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의미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형식이었으니까요. 재밌었습니다. 선거 때 이제 유세 차량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모습을 보게 되실 텐데요. 저는 솔직히 마지막 최후의 사인에 들어서 유세 차량 위에서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기대감이 더 크고요. 저희가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좀 가슴 깊이 되새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방형 집단 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회의는 회의를 준비하는 사람이 어떠한 주제로 어떤 내용을 토론할지 미리 준비를 다 하죠. 오픈 스페이스는 참가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지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주제를 내놓고 나머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또 주제방을 선택해서 참여해서 소그룹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제나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주제에서 토론하는 것들, 말하자면 열려진 공간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막 이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뭐 자발성도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내놓는 청년의 입장에서 내놓는 의제들이 정말 당사자들의 문제를 정말 절박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근데 뭐 앞에 말씀하신 제도가 다 주거 문제, 뭐 문제 이런 것들 담는 너무 어렵다. 너무 막 복지라는 것에 대한 정확. 복지가 어떻게 다르면 이런 것에 대한 확보 방안이라든가. 저는 사실 이 방식으로 해서 과연 뭐가 될까라는 생각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가 가진 경험들과 각자가 생각들이 다 토해내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건 이 디테일한 얘기 속에서 이거 정책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이 저희가 필요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아이디어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떤 법안을 발의해야 되고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틀 동안 4시간 잤습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우. 와, 고양이처럼. 아, 뭐 솔직하게 그냥 뭐 나름대로 즐기지 않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뭐 그냥 뭐 아는 분도 뵙고 좀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좀 나름대로의 어떤 큰 그림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지 않을까. 저는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네, 일본은 아니에요. 가나다에서 일본이고 지금 며칠 전부터 열심히 했으니까요. 지금 좀 떨려서 그냥 그 현장에서만 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4번이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쉽지 않네요. 해봤던 게 아니어가지고 법안도 되게 어렵고 어떤 질문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진심만 전달되면 되겠죠? 네. 선생님 덕분에 봤으면 좋겠고 그 씨앗을 만들자 이런 지지가 강했었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거기 가능하겠다 싶은 거죠. 그럼 저는 행복합니다. 체계를 해서 약간 그 커뮤니티 형성했을 때는 남들한테 그러니까 그 집가를 지원해 주는 거 외에도 부동산 어떤 때는 달라서 깨지고 저는 신축 면접 때도 느꼈지만 그러니까 심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되게 그러니까 너를 평가하고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되게 편하고 제 가진 능력보다 다 이제 무사히 잘 마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캠프 화이팅! 네, 준비한 영상 많이 보셨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청년 정치 캠프도 많이 나왔고요. 또 1박 2일 동안 어제까지의 청년 정치 캠프에 우리 48명의 후보들이 함께 참여해서 활동한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초대 손님 모셨는데요. 이분은 뭐 저희가 굳이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뉴스로 항상 우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요. 지금 정치인으로 또 변신하셨습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중에 청년 정치 캠프 현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민주통합당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 타이틀은 대변인인데 이 대변인이라는 게 언론과 국민과 정당의 연결고리 안에 가운데 있는 거고요. 당의 얼굴로 대표와 대변인이 이제 꼽을 수 있겠죠. 네. 정치인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치와 언론의 중간쯤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위치는. 네. 어제부터 이제 일단 초대 손님들의 이제 청년 시절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사실 한 30년 정도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31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그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전에 네. 언론인으로 어떻게 취직을 해서 이제 언론이 네.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청년 시절 얘기를 주로 들어보겠습니다. 20대, 30대 때 주로 네.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 속에서 사셨는지 그런 것들 좀. 20대하고 30대는 뭐 전혀 다른 생활을 했죠. 20대 때는 남들하고 비슷하게 대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다녀왔고요. 네. 20대 말에 기자가 됐죠. 기자 초년병 시절은 또 뭐 대개 다 비슷하지만은 경찰 기자를 했고요. 그 20대 때가 이제 1970년대입니다. 제 나이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대학 생활도 그렇고요. 그래서 70년대는 대부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박정희 독재 정권이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시동을 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다닌 대학교는 그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전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불가피하게 그 학교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독재 정권하고 맞닥뜨려서 싸우는 때였죠. 그리고 그 당시 독재라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한테 학생들한테 지배적인 거였지만은 그 다음으로 아마 남북 통일이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통일이 조금만 잘하면 될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그 당시에는 북한이 꽤 지금보다는 형편이 괜찮았습니다만은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은 남북 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 그래서 제 20대 때는 독재와 통일 뭐 이 두 단어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30대 때 이제 20대 말에 취직을 해가지고 30대 때는 전두환 또 독재 정권하고 맞닥뜨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박정희 정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네. 박정희 독재 정권이 자연스럽게 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이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고한 구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건 기자로서 겪기 시작해 됐죠.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이 독재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서 30대가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독재 정권이 끝나고 이른바 민주화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민주화는 형식적 민주화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짜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실질적 민주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30대 때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도 민주화가 됐구나라고 마음을 탁 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보면은 착각이었다. 제 20, 30대는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20대, 30대가 거의 그 정치적 억압, 독재, 이런 그 험난한 시절. 그렇죠. 꾸준히 그냥 한 번도 마음 편히 사회적으로 마음 편하지 못한 시대를 사셨다고 하시죠. 시대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해를 잘 못한 거죠. 허상을 본 거죠. 형식적 민주화가 되면 실질적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실질적 민주화가 훨씬 더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고 지금도 안 된 거죠. 네, 그건 뭐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이 끝났는데도 안 되고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와서 또 다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청년들의 고민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청년 시절과 비교해 보셨을 때 현재의 청년들은 어떤 점이 더 좋아졌고 어떤 점이 더 안 좋아졌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많이 다르죠. 그때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독재만 끝나면 뭔가 파라다이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사회가 열릴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세계와 국제와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가령 미국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미국의 어느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면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실 서울 시내 내지는 전국을 다 뒤지고 다녀도 정보를 구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앉아서 한 10초만 있으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대학 캠퍼스도 구경을 할 수 있고 교수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알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은 세계가 아주 좁아졌고
너무나 이제 정보가 많아서 걱정을 하죠. 그 당시에는 취직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경제가 확대되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생 숫자도 적었고 설마 취직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이 그건 서울 쪽에 다녔던 학생들이나 지방에 다녔던 학생들이나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막막하고요. 정보는 많아졌지만 그 정보를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사이에 아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제 옷 입은 것도 초라하고 먹는 것도 부실했지만 지금보다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독재라는 아주 큰 응어리는 안고 있었지만 꿈이 있고 이 독재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지금도 독재적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민주화 속의 독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도 별로 그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취직 걱정해야 되고 돈 걱정해야 되고 이 계층의 차별 문제, 계층을 넘어서서 계급의 문제로 지금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아닌가라는 생각. 행복은 더 퇴보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변인께서 이제 20, 30대 시절에는 독재라든지 통일이라는 큰 화두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어제도 청년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 실업의 문제, 취업, 일자리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포 세대 그래서 뭐 연애나 출산, 결혼까지 포기하게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 말씀하셨듯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모시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그 기자로서 오래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독재라는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자라는 직업을 택하신 것도 좀 궁금하고요. 좀 소프트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굉장히 오랜 그 시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시다가 그 중간에도 보면 그 정치권에서 많은 그 요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바른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제가 추정이 되는데 그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민주통합당의 대변인으로서 이제 활동하시잖아요. 정치의 길 들어서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뒤에 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제 제가 뭐 정치권으로부터 손짓이라고 그럴까요? 유혹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은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의 소망이 일단 좋은 기자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 당시에 저희들 세대가 그 이영희 세대입니다. 이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초판을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나와서 그 책을 안 읽으면은 좀 무식한 학생 취급을 받았죠. 그 당시에도 타임 뉴스위크를 옆에 끼고 읽지는 않아도 타임 뉴스위크를 꼭 가지고 다니는 세대였고 그런데 이영희 선생의 그 책을 읽고 갑자기 뭐 하여튼 도끼로 뒤통수를 까인 것 같은 그런 아주 번쩍거리는 그 사고의 전환이요, 인식의 전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직업을 택할 때 이영희 선생이 그 국제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자가 되고 기자가 돼서는 좀 유식한 기자가 되고 뭐 국제부 기자가 돼서 외국도 나가서 특파원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다행히 꿈이 이루어져서 저는 이제 MBC라는 회사, 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다가 뭐 방송이 뭔지도 모르고 MBC라는 기자로 들어가고 특파원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쭉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좋은 기자가 돼야 되겠다. 좋은 기자가 돼서 나라의 발전에 혹시 기여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좋은 책도 쓰고 싶다. 뭐 이런 그 뜻이 뭐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꿈이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 기자가 된 거 아니에요. 방송 기자는 불가피하게 화면에 나가고 이름과 얼굴이 한꺼번에 알려지니까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쪽에서 자꾸 손짓을 하고 옆구리를 자꾸 찌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었는데 저는 한눈 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생활을 했고 앵커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MB 정권 밑에서 잘린 겁니다. 저는 뭐 자르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무참하게 잘리리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번뜩 드는 생각이 저희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사장을 뽑고 임직원들을 뽑는 지배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내가 꿈꿔왔던 좋은 언론, 좋은 방송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마침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예정된 건 아니지만 2011년, 2012년이 된 거죠. 그래서 2012년을 그냥 제가 겪어왔던 이런 기자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있죠. 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이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 국민의 지금 열망이 있는 거죠. 이 열망을 모아서 그걸 정치권이 모아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고 2012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한번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언론, 좋은 방송, 더 나아가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정치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이제 늦었죠. 나이상으로 봐서도 많이 늦고 지금 뭐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적정한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령 대변인이라는 뭐 얘기도 듣고 그러지만 하여튼 해보자. 2012년을 그냥 허송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나라와 저 개인을 위해서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여러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 거의 궤적이 같지 않습니까? 삶의 궤적이 굉장히 비슷했지 초등학교부터 직장까지 초등학교부터 같이 다녔고요. 친한 친구고요. 예. 지금도 친한 친구입니다. 그럼 중마지 고우기 때문에 뭐 생각이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저와 중마의 친구라는 것은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정치 참여를 독려를 하고 권유도 하고 하셨을 텐데 결국은 정치에 참여하신 게 MB 정부 때문에 참여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MB 정부가 정치에 참여하게 따지고 보면 그 전부터 문제 의식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앵커에서 잘리고 제가 반체제 인사 대우를 받았습니다. MB 정권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았고 제가 2009년 4월에 방송을 그만둔 이후에 물론 방송인으로서 MBC에 남아있긴 했지만 일을 하루에 1초도 하지 못했고요. 사실상의 해직 상태로 들어가 있었고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촉발이 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그러는데 고맙지는 않고요. 반체제 인사 취급까지 받으셨는데 고마우실 리는 없겠죠. 뭐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국민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탄압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아주 희한하고 독특한 정권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청년 시절부터 꿈을 계속 꾸시고 그 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뤄 나가셨어요. 하지만
요즘 청년들은 그 꿈을 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적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청년들을 보셨을 때 네.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만났던 청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들 좀 안쓰럽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기술적 여건은 인터넷이 SNS 단계를 넘어서서 클라우딩 단계로 넘어서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축지법 비슷한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청년이었을 때 미래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전망이 밝다고 보여지면 지금 미래는 그렇게 밝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직업도 여러 번 바꿔야 될 거고요. 뭐 결혼이나 뭐 육아나 출산부터 물론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미래가 다 불안하고 아마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로 봤을 때는 갈등 구조로 들어갈 겁니다. 그 문화가 다른 또 여러 피부색의 사람들 또 통일도 앞둬야 되고 G2라는 국제 정세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중 관계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 속에서 한반도는 뭐 굉장히 불안하고 외교와 평화 뭐 이런 문제는 우리 사실 밥그릇하고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미래는 전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갈등, 불안 이걸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너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청년들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들보다는 편안하게 자란 건 분명하거든요. 저희가 부모 세대로서 너무 잘해줘서 그러는지 요즘 청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뭐 할래? 하고 물어보면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한비아 같은 분을 이제 따르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 또 코이카 지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류의 오지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인상적이죠. 네, 지금 이곳에는 청년 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 경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 대변인님 모시고 청년 시절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한 이제 앞으로 좀 예견된 불안정한 미래가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 청년들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어떤 정치와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모습,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모습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치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밀접하게 우리 생활을 결정을 하죠. 지금 청년들이 아마 이제야 좀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독재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떤 분의 경우에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투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알고 시작하는데 요즘 유복하고 편하게 자라다 보니까 정치는 내 비즈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정치는 법을 만들고요. 돈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고 인사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장악이라고까지는 뭐합니다만은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 정치는 권력이고 정치는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고 일례로 법을 만드니까요. 우리 생활을 규정할 수가 있고요. 세금도 거기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 일자리도 거기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 결혼이나 우리 주거 다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지금 청년들이 보면은 이 정치의 힘, 정치의 영향력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된 거고 그런 점에서 청년 대표를 뽑는다라는 것은 관심을 촉구한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기획인 것은 분명하죠. 이 제도가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우리 대변인처럼 그 청년 시절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신 분이 또 멘토가 되셔서 많이 또 청년들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이 근황을 보면 굉장히 공천 문제는 바쁘실 네.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그 근황도 조금 얘기해 주시고요. 이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도한 제도이기도 하고 또 민주통합당 내부에 이 청년들을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세력을 대변하는 제도를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여러 이제 문제도 발생하고 할 텐데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안전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그 흐름을 수용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공천 전반에 대한 얘기나 지금 흐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정보제공사 공천은 이제 밖에서는 뭐 여러 번 봐왔지만 이 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게 된 건 이제 제가 처음이죠. 제 경험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뭐 정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알겠지만 정치를 하겠다는 분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공천 신청자가 민주통합당만 해도 700명이 넘고 한나라당 경우에는 새누리당 경우에는 1000명이 넘고요. 이건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에다 전략 공천이 있고 인재 영입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건 국회의원 선거만 그렇지만 또 지방선거도 있고요. 각급 선거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곱하기 한 10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를 돕기 위한 또 그 보좌 기능까지 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분들의 자격 문제가 있죠. 질의 문제가 있죠. 인력의 질의 문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인력의 질을 일단 높이고 거기에서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은 완전히 오픈이 돼 있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 코커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뽑고 유럽의 경우에 보면은 어렸을 때라는 건 제게 중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쭉 정치인을 키워가는 제도가 발달이 돼 있고 사회 각계각층이 정치라는 큰 그 우물속 풀장으로 들어오는 제도가 확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제도적 변환이 필요하고 정치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아직 그게 안 돼 있고요. 이 청년 비례 제도라는 것이 그런 그 일환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새로운 시도인 건 분명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나 코커스를 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여건도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지금 현재는 48명의 예비 후보자들이고요. 내일이면 16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이 되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제 대변인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측면과 그리고 또 이제 이 청년들이 또 이제 4명으로 추려지게 된다면 이제 정말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 사회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문제를 푸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되질 않습니다. 그 단위는 적어도 5년, 10년, 20년 이런 단위로 가서 호흡을 좀 길게 갖고 봐야 될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천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여건 벗어날 수 없고 중국이나 미국의 영향력도 벗어날 수 없고요. 남북이 분단돼 있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아주 천연적인 자연적인 그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은 고유의 우리가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버릴 수 없는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단히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인연을 너무 강조하는 거랄지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지연, 혈연, 학연 뭐 이런 것들 지금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정치라는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화나 정치나 이 제도에 매몰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뭐 그냥 가자,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라는 힘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끈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20대, 30대 또 시절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합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제 경선을 치른 후보들이 이제 48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분들이 이후에 이제 다시 또 모바일 경선 등등을 통해서 4분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청년 세대를 대표할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분들이 되리라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청년, 전반적으로 이 4분의 그 미래 국회의원, 이분들이 청년 세대를 대표하니까 이 현재 세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저는 이제 지금 좀 소프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대변인께서는 국민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앵커 시절에 뉴스데스크 하실 때 클로징 멘트로 가장 하셨고 클로징의 종결자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각도를 이렇게 좀 틀면 좋은가요? 어떻게 좀 가르쳐 주시고 아니요 아니면 너무 그렇게 근엄하게 하시니까 촌철살인의 멘트를 또 우리가 한번 우리 지금 숙제는 대단히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들으라 그러면 아마 민주화라고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민주화라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민주화는 쉽게 되지도 않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요. 그리고 잠시만 게을리하면 유턴을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뒤로 가서 독재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는 피곤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단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는 그런 피곤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치의 중요성, 특히 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2의 MB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경계해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제2의 MB는 언제나 올 수 있다. 민주화는 유턴이 가능하다. 그것도 언제든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젊은 세대들이 그 피곤함, 민주화가 줄 수 있는 피곤함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언제든지 유턴하고 그 속에서 민주 독재 속에서 살 각오를 하고 살아야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촌철살인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청년 세대들이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아마 가슴에 남는 얘기들이 많이 이게 나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또 진행하시는 김혜영 씨 같은 경우 지금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셨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렇고 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나가는 거. 수천 명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온갖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 젊은이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간절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간절함을 꼭 이제는 정당에 이제 시민이 참여를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서비스 기획자의 정치 사회 공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떤 걸 했는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이 세상이 변하고 다양한 다인의 요구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큰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죠. 좀 좋은 정치, 따뜻한 정치 되고 싶어서 하나 청년 문제를 청년들이 신장을 좀 뛰게 되고 싶어요. 달에 BBK라는 대사를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뿌리 깊은 비리를 품고도 공정을 논하는 이상하고도 무서운 나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비리가 많아지면 이상하게 연예인들의 연예 기사가 뜨거워집니다. 돈 봉투를 배달한 것으로 지목된 박희태 국회의장 모든 걸 혼자 책임지시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건만 터지면 전 비서, 전 차관, 전 수석. 전자 하나로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측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는 하나같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데 그럼 누가 다 이 엄청난 일들을 한 걸까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쁜 국민들이 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1% 특권층 밑에서 속고 속아주고 당해주면서 서럽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알고 싶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일이라 하니까 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윗선은 누구일까요? (1%에게) 빼앗긴 우리의 희망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1%의 반대편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청년들과 함께 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초대 손님, 세 번째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민주통합당 강북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북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시고요. 박용진 예비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약속했던 거하고 다르게 하시네요. 네, 약속을 제가 한 방을 얻기 때문에. 동네 읊어주기로 했잖아요, 동네. 동네가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미아동, 송중동, 삼양동, 맞습니다. 송천동, 예. 번삼동, 삼각산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를 비우고 이거 파주까지 왔기 때문에 네. 꼭 한번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동네 주민 여러분,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도 이렇게 맞습니까?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 번삼동 이렇게 맞습니까? 예, 아니 꼭 그런 순서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 했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 항상 그 지역 기반에 그 동네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잘 외우시고. 원래 예전대로면 미아 1동부터 미아 9동을 전체 다 해요. 근데 요즘은 그 행정동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2년 전에. 네. 맞습니다. 강북에서 벌써 여러 번 출마하셨죠? 기구하죠. 민주노동당을 창당하고 2달 만에 2000년 29살 때 출마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탄핵 열풍이 불었던 그 2004년 총선에는 감옥 갔다 와서 출마를 못했습니다. 2008년에는 진보신당으로 분당하고 한 달 만에 출마를 또 했죠.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을 만들고 몇 달 만에 출마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매번 그렇게 도전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청년 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경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정치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20대부터 쭉 정치를 이제 해오셨고 또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이제 청년 대표 비례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그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닐까. 낙선의 경험 이런 거요? 네,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위험하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정당을 자주 바꾸게 됐다. 아니면 또 철새야. 예, 아니 뭐 철새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상습 출마를 하게 됐다. 여러 번 출마하셨죠? 그렇죠, 세 번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배는 지금 청년 대표들 바로 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하셨어요. 정당 정치를 실제로 뭐 그 전에 청년 시절에 학생운동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 그 얘기는 뒤쪽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상습적으로 출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굉장히 오늘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초대 손님. 또 세 번째는 원래 또 엑기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지금 청년 비례 후보들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분들이 또 보고 계실 거고요. 또 이게 또 웹에도 올라가고 그 앱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하는 거 알면은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후보들도 다 볼 거예요. 진보신당도 봐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좋은 얘기만 할게요. 험난했던 정치 역정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하진 않았으나 익히 짐작할 사람들이 짐작될 정도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우리 청년 세대들이 보시기에 아 정치가 쉽지 않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아마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혜영 씨 청년 세대를 대표하시는 분인데요. 먼저 질문 한번 해주시죠. 뭐 궁금한 거 편하게. 저는 봐도 웃겨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청년들이 지금 스스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한번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어쩌면 이제 청년 대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공개적으로. 근데 청년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의견에 대한. 저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안 됐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누가 더 잘 뛰나 누가 더 노래를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과정 전체가. 근데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이렇게 발굴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 나이 30 정도 되면 뭔가를 지르고 도전하고 해야 되는 때 아닌가요? 제 기억이 맞으면 소설 아리랑에서요. 그 송수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의병장으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부상을 입고 어느 절에 있다가 만주로 가자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산사를 내려가는 그 장면이 맨 마지막 줄이 내 기억이 그래요. 내 기억이 뭐냐면 송수익이 그렇게 하고 뒷모습은 당당했다. 그의 나이가 26, 나라를 위해 나서기에 참 좋은 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정래 씨의 생각이긴 하겠지만, 작가 조정래 씨의 생각이기도 하겠지만, 26이면 이미 이제 그런 조국과 민족과 이런 걸 하고 움직일 수 있고요.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고 투자를 시작해야 될 나이죠. 비운의 혁명가죠. 오잘란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잘란, 오잘란. 글쎄요. 쿠르드 민족 해방 노동당. 모르겠어요. 그 터키 노동당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터키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이라크와 이란과 터키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박 후보님께서 너무 시공을 넘나드시기 때문에 아니, 안주 갔다가 쿠르드 갔다가 뭐 26세 막 가니까 그 사람 나이가 29에 그 노동당을 창당했다니까요. 이미 할 나이가 다 지났는데 이 물어보는 질문의 답은 뭐냐면 말씀에 일관성은 있으나 우리가 따라잡기 공간을 너무 왔다 갔다 만주에서 쿠르드까지. 그러니까 다음엔 청년 비례를 이렇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각자의 공간에서 하고 있다. 뭔가를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당에서 막 서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비대위에서 우리 이준석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실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20몇 살에 어쨌거나 좋은 대학 나오고 좀 어떤 기업을 하나 운영하는 것 정도의 이것만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더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인 도전들을 했었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보다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우리 청년 비례 선출 과정에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장이 안 만들어져도 오히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안 그래도 이 사회가 양극화로 굉장히 힘든데
또 다른 정치 내부의 또 서바이벌 제도처럼 이렇게 또 뭐 발탁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이분들이 원래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야죠. 이게 좀 차선책이지만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같이 가면 좋겠다.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지금 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한 거 그 경력으로 나오는 그런 분도 계시니까. 그럼 또 이제 엄마들이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시키려고 고생 많이 하시겠네. 그거는 뭐 웬만한 사람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지금 박 후보님도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제가 학교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 20, 30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0대 때부터 가졌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치를 좀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 하셨는데 그 20, 30대에 대한 어떤 그 주요한 고민 또 그 당시에 느꼈던 생각들 왜 지금의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한꺼번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갔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전교조 결성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전교조 위원장도 하셨고 뭐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던 이수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학교를 떠나고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전교조 뭐 지지 시위를 주도하고 이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별로 학생운동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겉멋 비슷한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대학 가서 뭐 짱돌이나 좀 던지고 이렇게 뭐 아는 소리 했었고 이러는 것에 대한 겉멋도 있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이제 91년도에 벌어진 거죠. 아니 20살 학생을 백주 대례나 이제 전경이 쇠파이프로 때려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막 격렬한 사회적인 요즘 말하면 이제 뭐 데모 이런 것들이 막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학교 선배가 돌아가셨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막 분노와 저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에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는 짱돌과 화염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 막 치열한 과정 겪고 나서 27살부터 생각을 정당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7에 제대하고 나서 바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그 팀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드는 과정을 쭉 밟아서 한 4년 고생했죠. 권영길 대표랑 같이. 그래서 4년 같이 고생하고 제 나이 30이 되던 해, 우리 나이로 30이 되던 2000년 1월 31일 날 세상을 바꾸는 무기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벅찼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을 만들었는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 민주노동당 거라고 사람이. 그래서 그 길거리를 다니는데 우리 동네 전라도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고향은 전라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명함을 탁 내밀면서 민주노동당 후보 박용진입니다. 그럼 그래요. 우리 선사님께서 젊은 피를 수혈한다더니만 자네구만 이러시더라고.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앞에 민주자만 듣고 노동당은 못 듣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뭐 당 이름도 새천년 뭘로 바꿨는데 몰라 그분들. 그래가지고 그냥 명함 받고 이뻐하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시절을 지나면서 한 10년을 정말 치열하게 해서 이제 2004년에 원내 진출을 이뤄냈을 때 그 감동. 민주노동당 눈물 났어요. 그 담병호 의원은 그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울고 이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30대를 졸업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30대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진보가 얘기하던 게 노동하고 복지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노동과 복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내걸었던 건 그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 진보가 주장해 오던 것들을 다 고스란히 담는 정당. 물론 엉성해, 부족해. 하지만 내가 20대, 30대 때 이야기했었던 것을 받아들이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과정에 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야권이 다 통합해야 된다고 봤어요. 거기 힘을 합쳐야 된다. 밖에서
민주당은 뭐 가짜래요, 우리가 진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의미냐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지금 당장 어떤 보편적 복지 기본적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에 단초들을 밟아나가야 되는데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음 달이나 다음 가을에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뒤에 합시다. 네. 이러면 그쪽 처녀 쪽 아버지가 때려요. 약속이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도 그래야 된다.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면 당장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보여줄 거냐 이걸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명박 싫어서 정권 교체하는데 이명박하고 성이 다른 이명박이 또 온다.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국민들 그런 거 싫어한다고요. 이명박을 넘어서서 이전에 10년 민주정부의 어떤 공과 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해가는 그런 정당, 그런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데 저는 힘을 같이 합쳐야 된다고 봤고 그래서 이 민주통합당 창당에 함께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전히 우리와 이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아닌 통합진보당도 있고 진보신당도 있지만 이후에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선 전에는 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후보께서는 지금 20대부터 30대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여정인데 정치 역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그 처음에 그 민주노동당을 가지고 그 지금 강북을이죠. 쪽에서 소개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몰라봤던 것도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보면서 지금 예를 들어 야권 통합의 당위성 그리고 왜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 초기에 굉장히 장수 대변인이셨죠.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고 또 진보신당의 부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민주통합당의 예비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정치적인 아까 이제 농담으로 먼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박 후보님께서 무슨 계속 철사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됐다. 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진정성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여기 또 청년 정치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이 특히 주목해서 아마 가장 뭐 그 좀 광범위한 개념의 청년 시절 얘기 아니라 아주 정치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 30대는 말씀 굉장히 긴 시간인데 압축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혜영 씨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없죠? 제가 떠넘기는 분위기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물으면 계속 또 왜 그렇게 변신하셨어요? 이 질문 할까봐. 그럼 이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대표 예비 후보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 세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난 이미 늦었다고 봐. 늦었다고 절망적인 답인가? 행복해지긴 어려운 세상이 왔다. 네. 뭡니까? 왜냐면요. 지금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빨리 바꾸고 싶어요? 그럼 나랑 같이 혁명합시다. 지금 예비군 무기고를 털러 가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죠. 구체적인 실천이. 그럼 빨리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되게 대단히 구체적으로, 대단히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모조리 오랏줄에 묶어가지고 이제 아우지로 보내고 할 수 있는. 근데 정치는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반대하는 세력이 뭐 의사당을 다 점거하고 앉아 있어도 저것들 어떻게 끌어내지? 고민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의 100%를 찾지는 못하지만 합의해서 50에서 60 혹은 50에서 50, 60대 40 이렇게 나눠 갖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대단히 지루하고 효과도 대단히 늦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90학번이에요. 학번을 미안해서 좀 미안한데 71년 돼지띠예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사회에 진출할 땐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도 맨날 데모만 하던 사람도 웬만한 대기업에 내가 저 교수님의 추천받아서 갈 수 있었어요. 추천해주겠다는 사람이 막 줄을 섰었거든요. 더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 묶어놓으려고.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네, 왜 그랬느냐면 그 시절에 이제 YS가 뭐 세계화가 어쩌고 이제 금융 막 풀어놨다가 그 IMF 위기 두드려 맞고 거기에 대한 반대 어떤 역작용으로 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 이런 것들을 네. 막 풀어놨단 말이에요. 기업들 잘하라고. 근데 그때 만들어 놓은 법안 때문에 10년 뒤에 지금 청년 세대들이 볼 때는 일자리도 형편없고 네. 죽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일에 뭔가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 이 세대는 훅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열리는 것은 하겠죠. 근데 이거라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세대들이 이 과정에서 지금 당장 뭐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 저는 답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서로 힘을 합치고 변화시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이 암담하고 참 비루한 처지가 빨리빨리 그래도 그나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해봤잖아요. 촛불 집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걸로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농성한다고 단식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다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사회가 이미 혁명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의 합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논의에 빨리 착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저 박용진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세대들은 그야말로 아메리카의 길을 생각하고 갔거든요. 미국처럼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 저희 형님 세대와 똑같은 이거였어요. 그 전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스칸디나비아의 길로 가야 된다. 북유럽으로 가야 된다. 그들이 해왔던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통합당이 민주당 시절부터 막 이제 복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산무 일반 내놓고 뭐 내놓고 막 허겁지겁 내놓고 여기가 허겁지겁 내놓으니까 한나라도 허겁지겁 내놓으면서 복지 얘기가 만연한 것 같지만 실제 그런 사회 체계를 만들어내려면 대단히 꼼꼼하게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북유럽은 이거를 100년 동안 만들어왔거든요. 서로 진짜 어마어마한 그 투쟁과 격렬한 그 부딪힘 속에서 이 사회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우리는 40년쯤이라는 시간 속에서 훨씬 나은 세대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청년 세대들이 지금 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거 어떻게 하지? 뭔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지 그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당장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우리 청년 비례대표 분들 그리고 당은 다르지만 다른 청년 세대들이 지금 이것을 시작해서 10년 뒤에 다른 10년 뒤에 달라진 우리 세대 그리고 훨씬 더 나은 조건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내 후배들을 생각해서 지금 해야 되지 이거 당장 하면 2013년부터는 다른 세상에 살 수 있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 네, 좀 무섭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제가 지금 이 출연자분이 여러 분 오셨는데 가장 또 목소리 톤이 높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 나빠요? 민주통합당 그 지도부 경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아쉬운 등수여서 그러신가? 엄청 피해. 나는 꼴등을 할 줄 몰랐네. 저도 한 7등 정도로 생각했는데 9등을 하셨습니다. 조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조직이 없이. 조직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지금 청년 대표 비례 청년 대표 비례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치? 아니 서로 조직을 가져라 얘기해야 되나요? 밥 먹을 때도 팀 짜서 드세요. 하여튼 긍정적 의미의 조직도 필요하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목소리 톤부터 우리 박용진 후보님께서는 또 많은 후보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청년 세대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모셨는데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상습 출마라고 했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치 역량도 많이 그랬고 또 출마도 이번에 세 번째 하시나요? 세 번째요. 저번에 감옥 안 갔었으면 네 번째 하셨을 거예요. 그죠? 세 번. 그러면 정말
굉장히 이렇게 많이 출마하셨는데 그런 방법론의 변화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열정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꾸준히 좀 편안한 길을 가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당도 뭐 본인도 아니고 당도 바뀌고 또 뭐 출마하려고 하는데 또 이게 감옥을 가시고 또 갔다 와서 출마하면 당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출마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니 이런 말씀? 아니요, 그 얘기 아니죠. 제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대체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보면 실패가 많았는데 그 실패를 딛고 이렇게 나오시는 또 목소리 톤까지 높으신 열정은 뭐냐?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하시냐? 이런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지금도 그래요. 통합진보당의 많은 후보들도 참 그런데 당 만들고 2달 만에 나가고 1달 만에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특히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떨어질 게 뻔한 그런 정당의 후보로 나가는 게 여러분 그거 사실은 뭐 어떻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느낌, 누구는 뭐 맨땅에 헤딩하기, 총알 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내 열정과 내 신념이 담겨져 있는 이 당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힘들지 한 적 없어요. 늘 즐거웠고 게다가 득표율도 좋았다니까요. 네. 대구 11%가 넘었죠. 예? 11%, 13%. 아니, 13%, 13.3%. 네, 13, 11 맞죠. 네, 11.7%. 그 0.1이라도 깎으면 그거 네, 알겠습니다. 피눈물 나요. 여기 어느 건지. 0.3, 0.7. 당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날 찍어줬다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과정과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전에는 공천 심사 받으라고 가서 면접 보라는 걸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 그렇죠. 그때는 그전에는 나간다고 그러면 막 당에서 박수 쳐주고 꽃다발 주고 살아돌아오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면접을 보라고 그래서 가니까 무슨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무슨 치과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 같아. 전부 다 얼굴이 허해 막 이러고. 근데 그런 과정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좀 다르죠. 근데 질문이 어떤 열정이냐, 그 열정의 비밀은 뭐냐.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가졌던 착한 생각.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살림 어깨를 폈으면 좋겠어. 노동자들한테 좀 사람답게 대접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20년 전에 이 생각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이 비루한 상황. 노동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노태우 때 골리앗에 올라가 있던 노동자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막루에 올라가고 골리앗에 올라가야 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무려 1년 가까이를 그 위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처지에 여전히 노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출마를 하고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하고 민주통합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또 함께하는 이유는 민주통합당의 강령, 단지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이 이야기하는 착한 강령이 착한 뜻이 우리 2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실현시켜내고 싶고 실천하고 싶어서. 네, 그 당시와 사회가 변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열정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모셨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청년들에게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아마 많은 우리 후보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치캠프 현장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의도 하이킥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6명의 청년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선발이 됩니다. 이후 이들의 활약상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청년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청년선거인단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만 19세부터 35세까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락파티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대표 선출 과정을 함께 하시고 싶다면 이제 락파티 홈페이지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어떤 후보들이 다음 단계로 진출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 기대되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만 참석해 주신 우리 박용진 예비후보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